네, 안녕하세요. 11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와 관련된 사전적 정의,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확장된 정의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어떻게 이 정의를 바르게 내릴 수 있는지 확장된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의의 개념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방법. 정의를 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정의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이 문장에서는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명시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학자는 수학을 푸는 사람이다. 뭐 말 그대로 말만 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학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사인 건 맞지만 그 요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정의항이 부정적 진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은 교수는 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아닌 사람은 모두 교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 요리사도 있을 수 있고요. 축구 선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포함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셋째, 어떤 대상을 묘사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털이 있는 동물이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털이 있는 고양이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털이 있는 건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사용할 때에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유사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꽃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했죠.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하는 말, 이거는 유사 관계이죠. 그죠? 이를 위해 정의가 사전적 정의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하라. 일반적이고 체계적이며 널리 통용되는 사전 정의가 고정불면의 진리인 것은 아니다.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확대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반에 수업 듣고 있는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책상에 대해서 정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책상 치면 다 네이버나 국어사전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에서 찾아서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저에게 제출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전적 정의는 되게 기본적인 정의이고요. 사전적 정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확장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글쓰기의 변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된 정의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기존 개념에서 더 확장된 사고 과정을 거친 후 이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대상의 본질적 속성 및 가치 등을 특수한 상황에 접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의미 부여는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확대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의미 부여예요. 확대 대상은. 이 새로운 의미 부여는 글쓴이의 관점과 해석이 밑받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맥락을 독자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뭐를 활용해라?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라. 브레인스토밍 우리 배웠었죠? 정의의 방식은 문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의를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매우 힘들어요.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아이고 죄송해요. 네. 유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사 관계를 통해서 묶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대상에 대해 글쓴이의 시각과 관점을 자유롭게 연상 결과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사고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정의의 과정에 적용하면 먼저 정의의 기본 개념을 기술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 안 써지죠? 네. 사전적 정의. 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화제 전환 및 중심 내용을 강화하라. 무슨 말이냐? 정의는 단순히 어려운 개념을 풀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의는 반드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게 안 되죠? 네. 같은 꽃이라고 하더라도 확대 정의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딜레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동일한 근거를 가진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딜레마에 대한 사전적 기본 정의이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인간이 왜 딜레마지? 인간이 두 개의 근거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화제가 전환됐어요. 딜레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전환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 본능과 충동을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본능적 삶을 초월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려할 줄 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성하는 능력도 갖춘 존재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인간은 본능과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근거예요. 본능이 더 낫다, 이성이 더 낫다 선택할 수 없어요. 뭐가 옳고 그름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능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성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동물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도 성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걸 선택한다라는 건 결국엔 본능적인 걸 억눌러야 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인간의 양명성을 특정짓는 말을 든다면 이성 능력을 갖춘 동물,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성적 동물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본성도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다면 인간에 대한 정의는 뭐 이성 능력을 갖춘 동물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에 구속되어 있다고도 말할 근거도 있으며 음, 인간 스스로 이룩한 문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여길 만한 이유도 넉넉하다.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동물이라는 두 특징이 어느 하나가 우세하고 우세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꺾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운명, 청춘, 스펙.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찾아볼 건데요. 저는 제가 우선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네, 해보고 싶어요. 네. 숙제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이거 기본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지금 인터넷 뭐 네이버든 다 좋아요. 찾아보세요. 사랑을 뭘로 정의하고 있는지. 네. 사랑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기본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네,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기본 정의는 다 같겠죠. 그죠? 네이버에 보면 그 밑에 뭐 특히 미음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원적인 생명적 원리로는 그러한 것도 포괄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확대 정의에 해당돼요. 그러면 기본 정의를 했으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뭐가 있을까?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 이성사랑, 이성적인 사랑, 부모와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친구와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배신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모에 대한 사랑을 헌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내리사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는 뭐 이성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동성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우정을 하면은 또 뭐가 있지? 이타적인 거, 그다음에 뭐 평생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떠올리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개수가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선 폼으로 저는 뭐 사랑이면 사랑,
운명이면 운명.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세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세계. 이것도 세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이렇게 정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에서 내가 이런 걸 우선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 한번 봅시다. 저는 사랑은 크게 이성적인 사랑과 이성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사랑과 동성 간에 있는 친구, 플라토닉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성 간의 사랑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고 부모와의 사랑은 뭐에 대한 이야기이고 친구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겠다. 사랑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와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부모와의 사랑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랑, 운명, 청춘, 스펙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이 하나 선택을 한 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인스토밍 한 것들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성된 글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숙제 하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요거 이제 끝났으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비교와 대조 봅시다. 비교와 대조는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비교라고 하고 차이점은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와 구분 나누는 방법 봅시다. 분류와 구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구분이라 하고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아마 분류랑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류와 분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분류는 합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표류 를 분류한다라고 합시다. 포유류를 분석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뭐였어요? 돼지, 염소, 사자,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합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는 돼지고 몸은 염소고 다리는 사자야. 합치면 뭐가 돼요? 괴물이 되죠. 그죠? 분석은 합쳤을 때 완성품이 돼요. 자전거를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자전거는 몸통 손잡이와 그 다음에 몸통과 그 다음에 의자 그리고 바퀴 체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분석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합치면 뭐가 돼요? 자전거로 완성품이 완성되죠. 그렇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것을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 더 따지면 인과가 있어요. 인과.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인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약하기, 여기에서 이제 요약하기를 또 이제 설명 방법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약이란 무엇인가? 요약이란 어떤 글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쓰는 것이다. 이때 어떤 글은 신문 기사나 논문, 보고서, 책 한 권 또는 책의 한 부분 등을 다양할 수 있다. 긴 글을 짧게 핵심적으로 짧은 글로 만드는 걸 우리는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약의 특징에는 간결성, 온전성, 객관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요약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약은 다른 글쓰기와 달리 요약은 요약자의 생각을 최대한 모한 글이다. 네, 배제한 글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약하는 과정에서 요약자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을 간추리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구분하고 내용들 간의 논리 관계를 파악할 때 이 과정에서 요약자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요약의 첫 번째 의의가 요약자와 관련된다면 두 번째는 독자와 관련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발제, 인용 발제는 어떻게 다른가? 요약은 원문을 짧게 다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쓰는 행동을 우리는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췌는 요약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용은 원문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어 인용자의 글에 삽입하는 것인데요. 인용도 발췌와 비슷하지만 발췌보다 글 전체에 해당하는 양이 적고 인용은 인용자의 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발제는 모임에서 사용할 논의할 내용을 문건이나 PPT 등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췌나 요약, 인용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활용하는 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숙제입니다. 여기에서 요약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요약, 파놉티콘에 관련된 요약입니다. 파놉티콘은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재수를 교화시키기 위해 설계한 원형 교도소이다. 파놉티콘은 중앙에서 재수를 감시하는 간수의 탑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고 둥그렇게 위치한 재수의 방을 항상 밝게 유지함으로써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재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문단을 먼저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문단이 있어요. 네 문단. 1, 2, 3, 4. 밑에 있는 문단은 좀 나중에 할게요. 요 문단, 각각의 문단에는 두 줄 내외로 요약할 것. 각각 두 줄씩 요약해야 돼요. 그쵸? 우선 요 전체를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할 건데요. 문단이 몇 개인지 우선 좀 볼게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네, 여섯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을 10줄에서 12줄 내외로 요약해 봅시다. 요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할 때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고르는 겁니다. 우선은 중요한 건 페노티콘. 그죠? 페노티콘은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죄수를 교화시키기 위해 설교한 원형 교도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니까 그대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페노티콘은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죄수를 교화시키기 위해 설계한 원형 교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 줄을 썼지만 여러분들 아마 한 줄 내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네, 그 다음에 위 부분을 좀 줄여봤어요. 죄수를 감시하는 중앙은 어둡게 하고 주변에 둥그렇게 위치한 죄수의 방은 밝게, 어둡게가 아니라 밝게 함으로써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15년 동안 갇혔던 사설 감옥은 현대판 파놉티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줄에서 3줄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현대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나오는 사설 감옥도 현대판 페놉티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대판 페놉티콘이다. 이 감옥은 폐쇄회로 TV를 통해 24시간 동안 갇힌 사람들을 감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이렇게 인용하면 돼요. 나머지 다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부분 10줄에서 12줄 내외로 요약하시면 되고요. 조금 길어져도 괜찮아요. 한 15줄까지 제가 허용해 줄게요. 이 긴 내용을 한 10줄에서 12줄, 더 많이는 15줄 내외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뒷부분 우리 이제 논리지능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앞에 우리 그 페노티콘과 관련돼서 요약 하는 부분 오늘 숙제 2개 올리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어요.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네. 바로 영웅이 되기 위한 12단계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습 자료에 영웅의 12단계를 표로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영화를 한 편 볼 거거든요. 네. 그 영화를 영웅의 12단계에 맞춰서 요약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게임 서사의 지배적인 소재는 영웅 모험담이다. 플레이어는 햄릿이나 오이디푸스처럼 시간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해결을 따라가는 대신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해리포터처럼 공간을 향해하며 목적지를 찾아가고 싶어 한다. 이 같은 모험담은 앤드류 롤링스나 앤드류 글랜서의 지적대로 조셉 캠벨이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를 집대성에 도출한 원질 신화의 과정상으로 일치한다. 이 원질 신화는 원형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앤드류 롤링 넘어가고요. 조셉 캠벨에 따르면 영웅의 일정은 첫째, 일상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세계에 줄 한번 그어볼까요? 네, 됐나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생생활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이에요. 변하지 않는 현재의 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로는 이제 반지의 제왕의 도입부에서 포도로는 호빗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즐긴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모험의 소명이 있습니다. 모험의 소명 이 단계에서는 일상세계의 단죄로움에 금이 가고 변화의 징조가 싹트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일상세계에서 특별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주인공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부여된 미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바로 모험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 이 예비 영웅은 어떻게 이 소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한다? 고민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처음부터 주인공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돼요?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영웅 신화의 여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험의 소명 이후에 영웅이 이 소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거부의 측면으로 오게 됩니다. 네. 이 세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의 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의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때 영웅에게 용기를 주고 심신을 단련시킬 그 조력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조력자는 영웅에게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반면에 또 하나 조력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시험을 통해서 조력자와 적대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좀 잘 설명은 잘 돼 있는데요.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자료를 찾은 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줄글로 쓰여져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공이 일상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일상세계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금이 가게 되고 그 금을 통해서 모험의 소명을 받게 되지만 주인공은 그 소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거부하냐면 자기가 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신적 스승이 등장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거를 할 수 없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는 게 바로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관문을 통과해서 특별한 세상, 특별한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특별한 세계에서 주인공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협력자와 적대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진실 근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진입하게 되면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뭐 힘이 세지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거나 이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세상은 주인공이 살았던 일상세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오는 기한의 여정을 겪게 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또다시 겪게 됩니다. 시련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세계에서 있는 시련이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시련인데 이 부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련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과 알맞는 이 세상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몸을 그런 사상을 갖게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요걸 통과하게 되면 영약을 가지고 귀환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약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PPT를 만들어서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7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접근하게 되고 8번째는 가장 큰 적을 만나게 되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주인공이 재생의 과정을 겪게 되고 보물을 얻게 되고 9번째는 10번째는 그 보상을 가지고 일상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11번째로는 주인공이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사람이 영웅인가 영웅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시험을 당하게 되죠. 이 죽음을 끝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웅은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12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가지고 귀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 특별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가치관의 변화,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연애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연애도 영웅의 12단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돼요.
그죠?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잘 사귀면 괜찮지만 사귀다 보면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돼서 결국엔 뭐 헤어지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연애하기 전 볼게요. 네. 연애 전이 그냥 일상세계고 연애 과정이 특별한 세상이고 그 다음에 연애가 끝난 후가 그냥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연애를 하고 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은 연애 전과 연애 후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 12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웅의 12관계의 여정을 여기에는 이제 줄글로 표현해 놨는데, 제가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공을 할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매트릭스를 볼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